예,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예, 저는 영상 미디어 강사 송정엽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 관련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다 알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그 진행할 수업은 그 영상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그 영상의 역사를 모르고 영상을 공부했다 할 수 없고, 또 영상의 역사를 모르고는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제 수업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일반 유튜버나 어떤 데서 사실 듣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을 테고요. 또 그 영상에 대해 관련된 비하인드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테니 좀 이렇게 너무 지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의 역사. 자, 첫 번째, 그 영상의 시작은 영화다. 대부분 지금 이제 젊은 그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일반 뭐 짤 영상 이런 영상들이 사실은 원래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상의 가장 먼저의 시작은 영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초창기 영화부터 해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짚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왜 영상을 알아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이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영상을 우리가 과연 왜 배우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직관적인 대답들을 해요. 뭐 유튜브를 잘하고 싶어서요. 뭐 단편 영화를 잘 만들고 싶어서요.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잘 찍기를 바래요. 아니면 뭐 시니어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손주, 가족 이런 영상물을 남기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큰 대의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리고 즐겁게 살기 위한 행위이고, 또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시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적으로 하나의 나의 이게 예술적 작업이다. 예술적 행위다. 이런 그런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작업에 임하시면 훨씬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그 영화의 최초의 그 영화의 역사를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최초의 영화는 1895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PPT 화면이 보이시죠? 그 왼쪽에 흑백 사진으로 지금 두 사람이 보일 겁니다. 이분들이 르미에르 형제입니다. 프랑스에. 뭐 사진을 얼핏 보면 사실 쌍둥이 같지만 쌍둥이는 아니고요. 원래 형제입니다. 형제가 그 미국의 비행기 만들어서 유명한 형제 있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에 라이트 형제가 있다면 영화에는 르미에르 형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화를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 약간 노란색의 이미지가 사실 그 최초의 영화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최초 영화 포스터죠. 그 포스터인데 사실 여기 오른쪽에 이 노란 바탕의 이미지는 실제 그때 당시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후세가 와서 여기다 색을 입히고 컬러를 입힌 거지 원래는 흑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된 건데, 좀 더 이 책이나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원래 르미에르 형제는 그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상업적으로 이제 많은 뮤지컬과 연극을 찍다 보니까 그 수익성이나 돈을 버는 데서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아이템의 고갈로 인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르미에르 형제가 사실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을 시작하게 돼서 그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영화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죠. 그래서 그 위에는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왼쪽 상단에 지금 이렇게 나무 박스로 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르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던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카메라 겸 영상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실제로 이걸 찍은 다음에 이 기계로 또 영상까지 해요. 그러니까 화면을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기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또 그거를 이제 인화하면 나중에 이게 영상기로도 쓸 수 있는, 지금 보면 뭐 렌즈, 필름통, 배터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풀 세팅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보기에는 사진으로는 육안으로는 사실 저렇게 좀 커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뭐 사과 박스 정도 같은 작은 의자 정도 그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부피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사실 르메이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딱 할 수,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떤 그 촬영이나 영화적 행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오른쪽 보면 흑백 사진으로 지금 보이죠. 지금 저 보면 사람이 손잡이를 손으로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 수를 맞춰서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이라고 얘기거든요. 언젠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1초에 24프레임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촬영을 하고 영사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르메이르 형제가 이제 배터리 전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기계를 했다라는 거. 자, 이제 좀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1895년 프랑스의 르메이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촬영 겸 명사기를 발명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1895년 프랑스의 르메이르 형제, 이 정도는 그래도 영화를 배웠다, 영상을 배웠다 그러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영상의 시작이 곧 1895년에 우리 인류 최초가 시작했다. 그래도 유튜브 활동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해 12월에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1프랑의 돈을 받고 대중에게 상영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상영됐던 영화가 시오타역에 도착하는 기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원래 그 포털 사이트나 일반 구글, 네이버 이제 최초 영화 치시면 대부분 기차역에 도착하는 기차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화 역사 관련 서적이나 학부, 석사 이런 전공을 하셔도 대학에 가셔도 그렇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후세에도 이것도 제목을 갖다 붙인 거죠. 사실 그때는 기차역에 도착하는 기차라고 제목을 정하지도 않았죠. 그냥 틀었죠. 근데 후사에 그 기차가 도착하니 그 기차역에 도착하는 기차 장면을 찍은 영화라 그렇게 후세가 제목을 붙여진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오타역에 도착하는 기차 또는 기차역에 도착하는 기차,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리고 상영 시간은 최 1분이 안 돼요. 한 48초?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시시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면 이게 과연 인류 최초의 영화냐, 그런 그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표정들을 많이 줘요. 되게 당황하죠. 이게 뭐냐, 뭔가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 영상에서 저희가 그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동영상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최초의 영화 혹은 기차역에 도착하는 기차라고 치시면 쫙 그 많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편한 거 골라보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났을 때 대면 수업할 때 직접 그 초기의 영화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최초의 영화라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 영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뭔가 예술, 제가 앞에도 어떤 예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혹시라도 너무 영상한다고 너무 어렵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예술 아트틱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원래 영화나 영상 자체가 상업작이었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걸 또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작가적 마인드를 갖고 별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영화라든가 실험영화, 아트영화, 혹은 별도의 어떤 다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원래 출발 자체가 상업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트라는 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기 색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보면 사실 실제로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과연 여기에 자기만의 유튜브 영역이 있을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을까? 포맷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포맷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제가 이 첫날부터
첫 주문부터 이런 주문을 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바로 영화가 대중예술이었다는 거,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차 좀 말씀드릴 부분이 다가오는데요. 자, 루이 르미에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는 전 세계를 즐겁게 한다. 이보다 훌륭한 일이 있을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근데 물론 어렸을 때는 저도 청소년기가 있었겠죠. 어렸을 때는 이 말에 크게 동감을 했으나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영화보다도 세계를 즐겁게 하는 건 너무나 많지만 영화나 영상 관련 일을 해온 저한테는 이 말이 저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도 영상을 또 작업을 하다 보면 힘들고 고민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봤을 때 즐거워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힘들어도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화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이쪽 야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디서부터 더 들을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영화학적으로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해요. 영화가 완성되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움직이는 영상, 즉 동영상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2번째, 돈을 받아야 영화다. 3번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가지 조건이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영화라고 그 일종의 분류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그 서점에 가셔서 영화 관련 역사 책들이나 관련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을 아직도 싣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영화학자들은 이걸 갖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영화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조건을 이게 아니라고 한다는 건 뭐냐? 이제 영화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즉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 또 그 플랫폼을 대표하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움직이는 동영상이 영화의 조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2번째, 돈을 받고 상영. 이 자체도 좀 퀘션을 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 어떤 자선의 의미로 내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굳이 꼭 수익성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또 영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돈을 받고 상영한다. 이 말 자체에도 뭔가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상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집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나요? 넷플릭스, 뭐 왓챠플레이, 포털사이트 다운받아서 영화를 보죠. 또 하다못해 DVD 영화 집에서 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 행위 자체를 영화를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있나? 영화를 본 거죠. 본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본다라는 거죠. 지금 플랫폼이 바뀌고 있고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 전에 영화만을 갖고 시스템을 갖고 영화를 얘기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찍든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든 어떤 거로든 굳이 그걸 영화, 영상 이걸 구분하는 시대는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창작 활동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좀 유튜브나 이런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장 좀 그래도 뭐 꼰대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영상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죠. 저걸 왜 찍고 있는가? 저걸 왜 만들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야사를 한번 여기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사실은 1895년도에 아까 제가 르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1889년에 그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그 어릴 때 부엌에서 그 계란을 품고 말을 까기도 하고 그 축음기를 개발해서 그 LP판 아시죠? 축음기. 그 LP판을 돌릴 수 있는 오디오 기기죠.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 또 하다못해 전구를 만들었고요. 뭐 전화기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전화기는 벨이라는 발명가가 있지만 그 후에 에디슨이 또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이 역사가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발명왕이라는 에디슨이 사실은 영화에서도 그 키네토스코프라는 기계를 사실은 먼저 만들었어요. 르미에르 형제보다. 자, 보세요.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키네토스코프라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게 에디슨이 만든 기기예요. 자, 사실은 이 기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무슨 교탁 같은 학교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 앞에 서서 강의할 때 쓰시는 교탁만한 사이즈인데 거기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렌즈에 이렇게 눈을 보고, 그 뷰파인더죠. 눈을 대고 보고 영상이 돌아가는 영상을 봤어요. 돈을 집어넣으면 모터에 의해서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보게 되는, 일종의 영상물을 보게 되는 일종의 기기였죠. 자, 그런데 에디슨이 이런 기계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하나예요. 여럿이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단독 혼자만 보게 만들었다. 그 이유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인정받지 못한 그 역사적 배경에는 뭐냐면 이 영화학이나 역사 초기에 영화 학문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프랑스 영화학자예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미국을 뭔가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그 문화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너희를.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미국의 에디슨이 만든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영화가 되는 조건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추측입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화적 자부심이 강하냐면 제가 그 소시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프랑스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 짧은 영어로 그 화장실이 어디냐, 공중 화장실이 어디냐고 길거리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영어로 물어보면 대부분 뭐 짧은 영어도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대부분 어느 나라 가면.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제가 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세 사람 다 불어로 대답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듣는 거죠. 근데 영어로 대답하지 않는 거죠. 불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뭐 굳이 영어를 쓰지 않는다. 물론 뭐 프랑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갖는 그 문화적 자부심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걸 갖고 이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자들이 미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키나토 스코프가 최초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영화를 만든 사람은 에디슨으로 역사가 기록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봤지만, 왜냐면 사실은 그 예전에 영화 역사를 갖고 봤을 때 르메이랑 극장에서 봐야 된다, 돈을 받고 봐야 된다, 여러 사람이 봐야 된다. 영화 학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제는 에디슨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에디슨이 영화를 최초로 만들었다. 1889년에 영화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거,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존에 좀 알 수 없었던 영화의 역사에 얽힌 좀 야사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파헤쳐보고 영상을 좀 더 이해한다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네,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어 교육을 함께할 전진규 강사입니다. 네, 오늘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수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 촬영 날인데 뒤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참 운치 있는 좋은 수업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고 매일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8개의 아이콘 중에 몇 개를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수업을 나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데 이 8개 중에 8개를 다 아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다수가 저 맨 오른쪽 밑에 있는 비메오라는 플랫폼을 잘 모르고 있고, 뭐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넷플릭스는 요즘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트위치나 네이버도 다는 이용하진 않지만 영상 플랫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이들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갖고 온 이 8개의 플랫폼 외에 요즘엔 엄청나게 많은 영상 플랫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8개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플랫폼이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고 있었던 이 파랑 하늘색 아이콘의 비메오란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튜브보다 먼저 생긴 영상 플랫폼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영상을 공부하시거나 앞으로 이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비메오 사이트 들어가셔서 세계 각국의 비디오 메이커, 비디오 아티스트, 영화 감독분들이 올리시는 멋진 영상들을 한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유튜브와 좀 다르게 업로드를 할 때 무료로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구독료를 내면 저장 용량을 주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무분별한 콘텐츠가 있지 않고 이렇게 영상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저도 가끔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좀 뭔가 콘티가 필요할 때 영상적 자극이 필요할 때 비메오에 들어가서 이렇게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 전에 한번 이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알아볼 새로운 뉴 미디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죠.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그 당사자가 브라운관이 되는 이제 기존의 구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TV 이런 TV의 다른 좀 약간 성격을 갖고 있죠. 그때 당시는 방송국만이 콘텐츠를 만들고 방영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서 봤는데 새로운 미디어는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도 되지만 직접 생산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영상 플랫폼으로서 지금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쭉 앞으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보는 콘텐츠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썸네일을 보시면 몇 분은 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즐기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크리에이터도 많은 돈을 벌고 있겠고요. 광고 수익으로. 많은 대기업과 마케팅 회사, 심지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시사하고 있는지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사용자에 대한 최근 통계인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거의 절반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 직접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억 인구, 70억 인구, 전 세계는 정말 뭐 6, 70억 사이에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 인구들 중에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그중 절반 이상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방송 매체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높여서 이용자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서 유튜브는 전 세계적 파급력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60% 이 밀레니얼 세대란 게 95년도 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여러분들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60% 정도, 최소 60% 정도 이상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이 자료가 작년 자료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60%를 넘고 70-80% 이상이 아마 밀레니얼 세대 분들 중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내용이 어려운데 35세 이상 사용자의 이용 시간은 전체 성인에 비해 40% 빠르게 증가. 이것도 저희가 읽으면서 좀 무슨 내용인지 헷갈렸는데 일단 35세 이상의 이용자 중에 완전 성인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속도로 더 자기 삶에 유튜브가 이렇게 스며들고 있고 많게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튜브는 중요한 게 5천만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5천만 명 이상의 계정,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계정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도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만나실 수 있고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아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본다 해도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 다 못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콘텐츠가 나오고 정말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또 기존의 TV보다 유튜브를 당연히 이용하고 있고 신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30대 초인데 집에 TV가 있지만 TV를 보는 시간은 밥 먹을 때 잠깐 보고
그의 시간을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의 콘텐츠들로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가 좀 꽤 됐는데 TV를 바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TV 이용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이용하고 있는 VOD 서비스 셋톱박스를 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 같은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은 과연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이 과연 TV를 이용하는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TV 광고보다는 유튜브 광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자, 6번째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바로 연예인 채널, MBC, SBS, 영국에 있는 BBC, CNN 이런 채널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여러분들도 결국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려면 큰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1, 2등을 차지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다 개인이 시작해서 나중에 회사가 되었지 회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또 우리가 과거에 알던 K-팝 스타나 슈스케, 쇼미더머니처럼 그런 대형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돌 때 10대 친구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친구들은 유튜버가 꿈이라는 친구들이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한 75% 이상 정도가 학생들이 유튜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과거비나 현실을 깨닫고 하면서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그만큼 10대 초반 청소년들에게는 유튜버는 꿈의 시장, 꿈의 도전 무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7번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이 내용이 좀 핫 이슈인데요. 7번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매력적인 유튜브 광고를 보고 나서 직접 소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볼게요. 오른쪽에 광고를 보고 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62% 이상 정도가 이 광고를 보고 영향을 받고 소비를 하거나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분들도 51% 이상이니까 거의 모든 세대들, 유튜브를 이용하는 주 세대들은 광고를 보면 절반 이상이 그 광고에 영향을 받고 소비를 하거나 판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자, 요즘 유튜브에 핫 이슈가 있죠. 그게 바로 뒷광고 얘기인데요. 자, 왜 뒷광고가 문제냐? 뒷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광고가 아닌 척 리뷰를 하거나 어떤 것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건 광고라는 얘기죠. 자, 유튜버의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신임이 있고 우리가 방송 스타를 보듯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 누나, 오빠,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얘기해 주는 것들은 우리가 더 신임이 가고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뒷광고가 문제라는 게 이것은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정말 믿고 여러분들도 사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광고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최초 논란이 됐던 그 스타일리스트는 하나의 제품을 받고 찍는데 2, 3천만 원 정도의 뒷광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 3천만 원을 벌으려면 특히 초반 청년들은 1, 2년 정도 모아도 2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이런 슈퍼스타들 같은 경우는 뒷광고를 받고 물건 하나를 자기가 산 것처럼 이렇게 허위 광고는 아니죠. 이런 아닌 척하면서 광고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약간 기만을 당하고 우롱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핫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TV에서는 PPL은 생각보다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광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를 하고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한 광고 시장은 커지면 커지지 식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광고 마케터 혹은 내가 브랜드 매니저 이런 쪽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죠. 자, 이런 분들이라면 유튜브의 광고 시스템을 한 번 더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정말 내가 나중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올바르게 광고를 표시하면서 광고를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가성비 좋은 이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딱 작년 기준의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유튜브 주에서 8번입니다. 는 약 70% 정도가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70%면 절반을 넘는 숫자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PC를 접할 때 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여가생활 일산 중에서 콘텐츠를 접하는 거는 거의 다 모바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어떤 홈페이지는 모바일로 최적화된 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홈페이지는 또 PC에서 볼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모바일로 최적화가 된 홈페이지라면 그 타겟팅은 모바일을 이용하는 10대, 20대, 30대 정도의 타겟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시장도 모바일과 이렇게 PC로 접속하는 이렇게 나눠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번 내용은 유튜브를 접속하는 사용자 성별은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는 내용인데요. 남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제는 각자 나이에 맞고 성별에 맞고 취미에 맞고 직업에 맞는 것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이제 유튜브는 모든 세대가, 모든 성별,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채널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의 어린이들이 약 여기서 75%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하시면 꿈이 뭐였냐 하면 과학자, 의사, 변호사, 교사, 경찰, 군인, 소방관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 가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미디어 강사들도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관심 있고 꼭 영화를 하신 분들, 드라마를 하신 분들, PD를 하고 싶은 분들, 예술 영상, 뮤직비디오를 하고 싶은 분들도 결국 미디어 교육 쪽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나중에 군대 전역을 하고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쪽에 저희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여드린 표는 2018년도에 나온 표인데 유튜브 내에서 구독자와 먼슬리 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가장 구독자들에게 인기가 있나 라고 쭉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당연히 1번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대형 방송사가 만든 콘텐츠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들 그런 콘텐츠들이 당연히 1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뮤직입니다. 뮤직은 이제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아티스트를 만든 기획사, 레이블 여기서 나온 콘텐츠들이 이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제 외국 채널 보면 베보라는 채널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V2, V5라는 채널을 보시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슈퍼스타 뭐랄까요 외국에서 유명한 힙합퍼 가수들 밴드들이 다 그 채널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회수도 엄청 많죠. 한국에서 이제 가장 많았던 아티스트 채널이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있고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뮤직이 이제 2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여야 될 게 제가 노란색으로 친 이 3위입니다. 피플 앤 블로그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브이로그 장르입니다. 아니 브이로그 장르가 3위를 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많은 개미들이 모여서 그 조회수를 해보니까 이렇게 3위를 했던 겁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통 이제 우리 주식할 때 개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슈퍼스타도 아니고 기획사도 있지 않고 비싼 장비와 이런 여력이 없음에도 개개인의 채널의 그 브이로그 내용들, 개인의 콘텐츠 내용들이 워낙 개체수가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회수와 구독자를 합하니까 이 유튜브 내에서 3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 게이밍, 교육, 코미디, 그리고 노하우 관련된 정보 채널, 뉴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월등히 3배 차이죠. 이 4위와 거의 3배 차이인데 3배 차이로 앞섰던 내용이 이제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냐?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시청할 영상 콘텐츠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만나지 못해서 시작이 늦어졌고 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군부대에 있지만 이 군부대 안에서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함께 만들면 그 콘텐츠마저도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비슷하고 저희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미래도 막막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영상 기술을 익히고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깊이를
깨우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전역하시고 나서 이 영상은 단지 영상 제작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과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그 많은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케팅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이 내용을 함께 잘 시청해 주시고 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앞으로 몇 차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할 강사 김민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선 시간에 앞서서 영화의 역사, 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현재 미디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봤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현재 유튜브 이런 미디어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제작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은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는 굉장히 방대한 분야입니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 아래 어떤 제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제 이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알아보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굉장히 약간 맛보기 수준의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입문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미디어를 보고 제작을 하실 때 어떤 점들에 조금 우리가 유의를 해서 제작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희가 어떤 제작을 하기 전에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상을 보실 때도 그렇고 어떤 영상을 제작하실 때도 그렇고 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볼 때 그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있을 겁니다. 그 제작자는 그 영상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기획 의도라고 하는데 그 기획 의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기만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든 영상에 따라서 다르고 제작자에 따라서 또는 해당 영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지를 우리가 걸러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노력을 들여서 방송 전문가들이 그런 장치들을 영상 곳곳에 숨겨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그 기획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미디어가 가지는 폐해를 우리가 입지 않도록 미디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어떤 기획 의도가 없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첫 시간에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기획과 구성 시간에서 알아보겠지만 대부분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도 좋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영상을 만들기 전에 생각해서 제작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영상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그런 피해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조금 길게 이렇게 글로 풀면은 미디어를 바르게 해석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르게 해석하고 제작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단어에 저희가 방점을 찍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시청할 수 있고 내가 제작할 때도 바르게 내가 기획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존의 미디어들, 신문이나 방송, 뉴스 이런 미디어들은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기반해서 거기서 인해 발생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댓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도 넓은 범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남긴 댓글이 그 댓글을 받아본 당사자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익명의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글들이 그 제작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풀 달기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단계 생각을 해서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는 댓글들을 남기면 좋겠고, 반대로 영상을 제작할 때도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려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는 크게 가짜뉴스, 그리고 이런 거짓 정보, 이런 과대 광고, 그리고 댓글과 같은 내용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부정적인 미디어의 영향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우리가 미래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미래의 미디어 기술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명확히 다 어떤 기술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것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돗자리를 피시고 약간 점을 미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래를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 미래의 미디어 기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보실 글은 제가 예전에 어느 커뮤니티에서 보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갖고 온 글인데,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언제 작성됐는지는 제가 가렸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초슬림화, 미래의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그 내용들 몇 가지를 보면 7mm 이하의 초슬림 경량화, 그리고 카메라 화질은 2000만 화소 이상, 내장 메모리 용량은 700GB 이상,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스피커 5.1 사운드, 액정 크기는 4인치 이상의 와이드 LCD, 이런 내용들에다가 구글어스 세계 지도 기능, 지하철 노선도, DMB, 지상파, 공중파,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희망사항을 어떤 커뮤니티에 올린 거죠. 근데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을 보면은 2008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거죠. 그때는 이제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인가요? 약간 나올락 말락했을 그 무렵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이 글에 달린 댓글을 보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 댓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왜 노트북에다 핸드폰을 박아 쓰지? 이 땡땡아. 뭐 이런 식으로 격렬한 반응도 있고요. 액정 4인치면 그거부터가 휴대폰이라 부를 수가 없지. 라는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누가 만들고 누가 사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휴대폰이 아니잖아 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 앞에 보셨던 이 내용들, 이 기능들을 대부분 다 구현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넘어서서 그 이상의 기술까지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변화가 불과 12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기술의 진화 속도,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미디어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나무 사진을 찍었는데, 그 타이밍에 마침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아기 사진이 찍혔어요.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를 했지만 이 아기를 지우고 싶죠. 어떤 좋은 사진이 찍혔는데 어떤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도장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알맞게 잘 합성을 해서 없애거나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은 그 영역을 선택하고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알아서 없애줍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올게요. 자,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어떤 기능을 눌러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감쪽같이 그 아이를 없애주는, 그 부분을 없애주는 기능들이 실제 어도비사에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정지된 사진이지만 놀랍게도 움직이는 영상에도 이런 기술을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떤 실제 사실이 있었던 거를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기술은 지금 너무나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포토샵이란 프로그램은 지금 사용자 단계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고급 기술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제가 옛날에 미디어를 잘 몰랐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해상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지식인에 검색했었던 그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까 반갑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가져온 내용인데, 질문은 제가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해상도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2005년에 어떤 분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게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죽은 사람 되살리는 것이고, 둘째가 일기예보와 여자의 마음씨를 맞추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세 번째, 이 저해상도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바꾸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을 통해서 남겨준 그런 답글이었는데 15년 전의 일이 지금 2020년에 와서는 가능해진 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왼쪽 사진을 오른쪽처럼 선명하게 AI가 해냈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은 왼쪽 사진은 굉장히 모자이크한 것처럼 흐릿흐릿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선명한 사진은 왼쪽 사진을 AI가 분석해서 실제 고해상도 사진처럼 바꾼 그런 이미지의 사진인데 불과 15년 전에 이렇게 어렵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들이 현재는 구현이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의 미디어 기술의 어떤 한 축, 조그만 부분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 더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될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면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은 이런 기술들이죠. AI, 인공지능,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IoT, 사물인터넷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미디어 기술들이 더 복잡하게 더 정교하게 발전될 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묘한 기술들이 이런 약간 윤리의식 없는 유튜버들과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그냥 단순한 유튜버들의 일탈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기사인데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유튜버 기사 굉장히 많이 보실 거고 뭐 성폭행하는 그런 기사, 성폭행했다는 유튜버가 있다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교란된 정보를 시장에 알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매물을 팔아버린다든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올린다든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기의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지금 교묘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정교한 기술들과 이런 유튜버들 윤리의식이 없는 유튜버들이 만나게 되면은 그로 인해 발생될 피해가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될 입장에서 이런 정교한 기술들이 잘못 사용되면 가져올 피해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윤리의식 있게 영상을 제작할 필요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기존 언론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가짜 약간 좀 왜곡된 보도 사례인데요. 아마 프랑스 TV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기자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뒤쪽에 보면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시위 현장인 것 같은데 그거를 100명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으로 뉴스에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이거는 뭐 정교한 기술이라기보다 카메라 촬영법, 화각 초점거리를 이용한 단순한 트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 시위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잘못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은 각도에 따른 트릭인데 이분은 영국의 그 찰스 왕세 손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사진을 보면은 법규를 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왕세 손이 이런 시민들에게 이렇게 법규를 날려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실제 알고 보면은 자기의 자식이 몇 명이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쪽 사진처럼 각도에 따라서 왜곡되게 보이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끔 보도를 하고 있는 게 현 언론의 쇠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정교한 기술들과 결합이 된다면 점점 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삼성 네온 프로젝트죠.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영상까지 재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8명의 사람이 보이는데 이 중에 진짜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다 진짜처럼 말을 하고 어떤 모션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진짜 사람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왼쪽 아래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 단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인데 실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정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인물들, 실제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배역들을 이런 가상 인물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공개된 것이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단계에 따르면은 엄청 더 정교한 사람들, 정교한 가상인물들이 이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과 비슷한 기술로 현재 딥페이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유머 자료로 전성기 시절 레슬러들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전성기 시절 레슬러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미지 혹시 보이시나요? 블록 레스너 선수인데 얼굴을 지금 보시면 누구죠? 강호동 씨 얼굴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정교하게 합성이 돼서 만약에 강호동과 블록 레스너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봤더라면 아마 실제 이런 레슬링 선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 것도 마동석 선수와 어떤 레슬링 선수를 합성한 건데 이 기존에 있는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약간은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정교하게 실제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했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게끔 마지막은 이수근 씨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정교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은 마치 그 강식당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미 소재, 유머 소재로만 우리가 사용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걸로 사용을 많이 하죠. 특히 포르노 같은 사업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아까 어떤 특정 인물에다가 어떤 얼굴을 합성한 것처럼 실제 포르노 어떤 배우들의 몸에다가 특히 한국 여자 연예인 여기 있네요. 네. 한국 여자 연예인의 얼굴들을 많이 합성함으로써 이런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어색하지만 기술이 조금 더 약간 발전이 되고 나면은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 사례는 유명한 건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는 장면을 갖다는 장면인데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마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제로 말한 것처럼 화면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 역시 어떤 가상의 AI 인물에게 어떤 임의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5세의 AI가 어떤 말들을 익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그런 기사인데 엄마에 대해서 약간 엄청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런 약간 비방 그리고 약간 폭력 이런 성정적인 내용들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특히 가짜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합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어떤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점점 더 복잡 교묘해지는 이런 미디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내서 우리가 만드는 영상, 우리가 보는 영상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영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바른 미디어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차치에서도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바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